전세 보증금 에스크로우 계좌에 이러다가 전세 사라질라. 전세는 절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안 좋은 작용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세 제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없어지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전세 대조가 폐지되면 과연 임차인만 좋아질까요? 임대인만 좋아질까요? 국가와 은행 차원에서 좋아질까요? 아니요,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질 수 있는 형편에 놓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 주에 원희룡 장관이 이제 전세 제도 수명을 다했다. 그리고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했고, 그리고 오늘 나온 신문에 보면은 전세 보증금 에스크로우 계좌에 이러다가 전세 사라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게 총 4가지가 있는데 에스크로우 제도입니다. 에스크로우 제도를 설명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을 규제하는 겁니다. 전세가를 상한제를 두겠다. 이거는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이게 전월세 상한제랑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랑 유사 품목입니다. 이거는 규제하는 건요, 또 새로운 규제를 응용해가지고 임대차 3법들을 조금은 변형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논의돼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전세 대출 보증을 축소한다. 요거는 조금 필요한 거긴 합니다. 전세 대출을 너무 보증을 오래 크게 해버리니까는 이번에 축소를 했죠. 150%까지 하는 걸 140%로 하고 보증금에서 100% 하는 걸 90%로 낮추니까 그 두 개를 합쳐서 126%만 이제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훨씬 더 많이 해줬는데 150% 해준 거를 이제 24% 정도가 줄었죠. 근데 이거는 이것 때문에 전세 사기가 좀 일어났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월세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웃긴 얘기입니다. 월세를 장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월세보다는 전세가 주거 비용이 싸게 들어갑니다. 훨씬 더 싸게 들어갑니다. 근데 월세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은 아쉬운 어떤 논의 방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략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다가 전세 사라질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그래서 미리 얘기한 겁니다. 전세는 절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축소되는 시기가 있고 확장되는 시기가 있지만은 이 제도는 우리한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주거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기도 어렵고, 없앤다면요 그 어떤 것보다 반발이 크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얘기들이 있었다고 해서 진짜 없어지냐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들은 어렵다. 없어지긴 어려운데 변화는 있을 수 있다 정도로만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던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에스크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순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순작용보다는 안 좋은 작용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편적인 에스크로 제도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구매자가 있고 판매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용이 서로가 처음 봤으니까 불확실하잖아요. 그럼 믿을 만한 3자가 개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을 만한 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를 하는 겁니다. 중개라는 거는 공인중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돈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중개하는 이 매매 보호를 하는 서비스가 에스크로입니다. 그 에스크로인데 주로 이것도 미국에서도 이제 부동산에서 좀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번 정부에서 원희룡 장관이 얘기를 했던 에스크로우 제도의 의미는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건너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어떤 제3자의 역할이 아니라 아예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행사하지 못하게 2년 동안 가지고 있게 한다는 겁니다. 원래 한 3개월 정도인데 지금 기존 거는요, 이거를 전세가 2년 만기면 2년 동안 은행이나 이런 국가에서 인증한 기관에서 제3자의 기관에서 그 2년 동안 가지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다라는 의도로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돈을 안 쓰니까는 전세를 막을 수 있고, 전세 사기도 가격 하락에 의해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정부에서 정의한 전세 사기, 하락에 의한 전세 사기가 덜 나올 수 있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은 말이 안 됩니다. 그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투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아니 투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좋은 게 아니냐? 안 좋죠. 임차 시장이 더 불안해지죠. 국가에서 공공에서 임대차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게 임대 물량을 뽑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충분히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갭 투자입니다. 그러면 갭 투자가 없어지면요 문제가 뭐가 생기냐 임차 시장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설령 이런 갭 투자가 없어지고 전세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면요 임차 수요는 월세로 이제 집중화될 수 있고 월세 가격은 올라가는 양상들 요게 이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이제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에스크로에 대해서 장기 예치를 하면요 수수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이 에스크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도입을 하고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도 은행에 에스크로를 치면은 나옵니다. 근데 거의 유명무실해진 상태고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한 에스크로 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기준에서 0.05%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1억 기준에서 5만 원이었는데 10억이면은 전세 보증금이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개를 끼지 않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뭐 50만 원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면 할 수 있는 뭐 상황도 생기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3개월 기준이고 3개월이 아닌 2년으로 하면은 수수료 같은 경우도 조금은 조정이 되고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 장사에 대한 비난도 사실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전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에스크로 제도에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게 에스크로 제도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틈새가 생깁니다. 그럼 또 그 틈새를 막기 위해서 또 그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크로를 2년으로 보증금을 묶으면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억울한 돈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까요? 세입자한테 더 받겠죠. 반전세를 만들거나 불법적으로 할 수 있겠죠. 보증금이 묶여 있는 것 외에 별도의 일부의 비공식적인 뭐 보증금을 또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훨씬 더 올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이제 임대인은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틈새들을 아마 만들 거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도 항상 그랬어요. 예전에 법인세가 취득세가 12%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보유세 같은 경우도 종부세가 원래라면은 6억의 공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제가 없으면은 세 구간이 엄청 과세 구간이 커지겠죠. 그러니까는 이 두 개가 법인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고 세금 폭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승장에서 이걸 틈새로 이용했죠. 이걸 피해가자. 어떻게 피해갈까? 공시가격 1억 미만짜리는 그래. 취득세가 12%가 아니라 12.4%가 아니라 1%네. 1.1%네. 오케이. 그러면은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사자. 그런데 종부세나 재산세, 종부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을 기산일로 하니까는 6월 1일 이후에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1억 미만짜리로 1월 달에 사서 6월 전에 5월 30일까지 팔면은 내가 법인으로 왔다 갔다 해도 세금에 대해서는 큰 부담감이 없겠네. 이렇게 틈새가 생긴 거예요. 비단 제가 법인으로만 얘기를 했지만요. 틈새들은요. 시장에서 이 정책을 비집고 나온 틈새들을 계속 만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런 에스크로우 제도를 만든다고 하면은 2016년처럼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의 이용도 의무로 하지 않는 한 더 어려워 되겠죠. 의무로 하면 이제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어렵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3개월 내에서 에스크로우 제도가 있는데 이걸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근데 2년으로 묶어버리면 강제를 하지 않으면은 이용을 하지 않을 거고 강제를 한다고 하면은 틈새를 만들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에스크로라는 부분들이 제일 큰 어떤 문제는요. 갭 투자를 좀 줄어들게 만들고 월세가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틈새가 생겨서 새로운 법들을 만들면서 누더기 법처럼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부분 그다음에 수수료가 생기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에스크로만 비단 예를 들었지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세제도는 나쁜 제도야. 그러니까는 이런 제재를 가야 돼. 아니면 없애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 깊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신문들을 읽어봤거든요. 전세제도 폐지하고 공유경제로 가야 할 때 공유경제라는 게 뭘까요?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건요. 우리가 공평하게 잘 살게 할 수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과거의 역사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공평하게 살 수는 있겠죠. 다만 공평하게 사는데 상향 평준화돼서 사는 게 아닙니다. 공평하게 이렇게 공유 경제로 가면요.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 전세대 폐지하고 공유 경제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아직까지 신문에 나오고 있고, 전세 시장 폐지만이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만든 방안이다. 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전세 제도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해야 된다. 뭐 이제 에스크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양하게 아직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임차 시장에서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할 때 전세를 없애야 된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저금리라도 임차인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되고, 거꾸로 지금은 전세가가 내려서 역전세가 나니까 임대인도 문제거든요. 같이 문제란 말이에요. 리스크가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임차인을 보호 차원에서 전세를 없애고 뭘 한다. 이거는 되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전세가 폐지가 되거나 이런 에스크로 제도가 생기고 하면은 세입자를 위한 정책인 걸로 보이지만요. 결국은 모두가 힘들어지는 시장이 될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임대인, 임차인, 정부와 은행 입장에서 모두가 만족스럽지 못한 저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갭 투자를 못하고 에스크로 수수료를 내야 되고 보증금을 활용을 못하는 재산상의 제약을 받게 되고 이제 불편하고 불만이 생기겠죠. 결국은 이런 그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을 하면요, 사유재산이 침해를 받는 겁니다. 2억이 묶여 있, 그러니까 2년 동안 돈이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갭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는 당하진 않겠지만은 높은 임대료를 내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사실은 에스크로 수수료가 얼마 안 된다고 이것도 뭐 전가를 해버리겠죠. 예, 그래서 뭐 임대인 수수료 얹어서 임대료에 전가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뭐 전세 사기는 안 당하겠죠. 뭐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높은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정부와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는 수수료 장사하는 거 아니냐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생각합니다. 전세가 아프면요, 약으로 치유를 해야지 전세라는 생명을 죽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주거의 시스템의 뿌리에는 이 전세라는 제도들이 깊게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이 뿌리를 뽑으면 안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뽑는데 아마 뽑으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요, 우리가 보증금의 문제가 크게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한 세대를 건너가서 없애야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세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크게 일어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통제하면서 전세를 없애버리면요, 이것도 시장 경제에 저는 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세 제도가 폐지되지 않겠지만은 아까 전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에스크로 제도, 그 다음에 전세 가격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상한가죠, 상한제죠, 그 다음에 전세 대출의 보증을 축소하는 거, 보증금을 축소하는 거, 보증을 축소하는 거, 월세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거, 이거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요, 임차인들을 위한 거긴 하지만요, 결국은 임대인이 살아남지 못하면요, 임차인도 같이 죽습니다. 우리는 전세라는 제도에 고마워해야 되는 게요, 전세는요, 월세보다 싸게 주거 비용을 지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뭐 전세값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세도 그리고 폐지해야 된다, 뭐 월세로 전향해야 된다, 뭐 주거비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하지만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주거비가 상당히 싼 편입니다. 미국의 세입자가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지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30%면은 미국 사람들의 소득이 우리나라처럼 뭐 300만 원, 400만 원, 평균적으로 300, 400, 뭐 500을 받을까요? 그 이상입니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30%를 월세로 지출한다고 합니다. 뉴욕은 너무 심합니다. 68.5%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주거 비용들이 OECD 국가 기준으로는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신문을 보면 한국이 OECD 중에서 주거비가 제일 싸다 란데 이 내용이 이제 이겁니다. 지금 OECD의 더 나은 삶, Better Life Index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거에 대한 소득 대비해서 주거 지출이 가장 안 나가는 나라가 어디냐?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주거 비용이 가장 싼 데가 우리나라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1등 그리고 1등. 이게 이제 14.7%인데 이게 올해에 나온 거지만 이게 그 1년 전 거니까 조금 더 오래된 통계입니다. 통계긴 하지만은 지금은 조금 더 올랐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주거비 대비해서 되게 싼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분이 김성우님이라는 분인데 캐나다 분이세요. 캐나다 분인데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오늘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서 이분은 파이어족입니다. 은퇴를 했습니다. 30대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오늘 전화를 해가지고 밴쿠버 기준으로 주택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일반적으로 주거 렌트비 자체가 약 600에서 800만 원이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아파트 원룸 형식으로는 얼마느냐? 그러면은 고시원 형식으로 있는 것 자체가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투룸은 약 500만 원 정도. 그러면서 통화를 오늘 한 10분 정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월세가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전세라는 제도도 특이하긴 한데 한국의 월세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 말은 거꾸로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까지 주거비가 엄청나게 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싼 주거비에 주도하고 이끌었던 게 누구냐? 전세제도입니다. 전세제도는 주거비를 굉장히 싸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순간 힘들다고 없애자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황금 낳는 거 위에 배를 가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전세제도는요 우리한테 고착화돼 있지만은 유익하고 저렴하게 주거의 징검다리를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은 몰라 우리는 이런 임대 같은 거 없애고 임차 없는 1대1 주택 정책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걸 추구했잖아요. 1인 1주택 그리고 예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예전에는 1인 1주택을 위해서 싱가포르의 어떤 정책들을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여기를 좀 정책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임차가 없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 세상 없습니다. 유토피아입니다. 그러면은 이 차별적 제도 아니냐. 하지만 우리에게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기회는 다 있습니다. 그 기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기회로 우리가 자산을 불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한 노력들을 이 시스템에 맞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이 안 좋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요 도태됩니다. 비난은 할 수 있지만요 활용도 하십시오.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